광주 사태 알죠? 영화 1987을 보다 보면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네. 연희가 그래서 그냥 만화 동아리방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이 비디오. 이거 도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당시 5공화국의 왜 화면에 이런 게 나와? 여기 잘못 들어갔네. 각하가 이런 거 찍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뭐 언론 조작이나 뭐 땡전 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국내 언론은 이 꼬라지거나 일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들어도 아따 인자 조카 신문 같네. 어용 언론인들이 나서서 회방 놓고 뜯어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전 동료 기자들이 막은 거죠. 네, 사주와. 하마터면 진짜 간첩이나 빨갱이 혹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 언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This is Jürgen Hinspeter from RD&ER. 위치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Just call me Peter. 오, 땡큐 피터. 기자 정신이 넘쳐서 몸이 편안하면 좀이 쑤셔오는 이 용감한 기자는 It's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18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로 달려가 이 현장을 기록하고 각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보도해버렸습니다. Should go to Gwangju. 그러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웠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우라고 표현하며 그리워했던 친구 김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최루탄이 터지자 익숙한 솜씨로 코 밑에 럭키 치약을 도포하고 저거 칠해야 좋은 거예요? 치약 뭐 약간 번냈다라는 효과가 있지. 국왕에 겨워서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들리지도 않을 텐데 굳이 꼰대스런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띵동댕. 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예쁜 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응?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된 소시민 가장이라는 설정은 나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굉장히 흔하디 흔하면서도 가장 잘 먹히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송강호인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때 10만 원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저는 지금 10배를 안 와닿는데. 그때 국립대 등록금을 10만 6천 원 냈어요. 10만 6천 원. 지금 한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그럼 하루 일당 2, 300만 원 받고 가는 거네요. 꽤 괜찮아. 가야지. 딜을 가야지. 택시 운전사는 이 평범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액 10만 원에 혹해서 피터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로 왔다가 치고 광주 하자고 이마. 저가 이제 브리사입니다. 브리사.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만섭 씨의 눈에 비친 광주는 처음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밝은 화면이었다가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뿌옇게 흐려지며 혼란스럽다가 광주 MBC가 불타오르던 밤이 되자 마치 붉게 타오르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는 이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본인 또한 끔찍한 폭력에 희생당하게 되죠. 저 공포는 정말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피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던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 태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 위장하게끔 갈아 끼게 만들어주는 전남 번호판. 전남 번호판. 만섭은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사가 전혀 즐겁지 않고 마치 장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송강호 씨 위력이 보이는. 갈림길 위에서 마침내 울음이 터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저런 비슷한 씬을 하셨는데 매번 슬퍼. 저도 송강호 씨는 영화 초반 광주 대학생 재식에게 만섭이 던졌던 이 대사를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대로 만섭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택시 한 대가 광주로 간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이 유턴 장면을 기점으로 만섭은 영화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화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화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딸에게 선물할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만섭은 광주로 돌아와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학생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만섭은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죠. 딸의 머리끈을 야무지게 묶어주던 만섭은 피터가 취재한 필름이 들어있는 필름통의 끈을 야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그렇게 용감한 기자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까지 재식과 태수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만섭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이분은 이때 너무 하시모토상? 엄태구 씨 진짜 이분 인상적이다. 밀정에서 그 귀싸대기 마스터의 풍모를 풍기던 그분 아닌가요? 초당 한 2대씩은 때리는 것 보이는 같은데요? 연기자예요. 어떤 영화를 봐도 보여. 여기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분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끝장 이 아니네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에 끝까지 비겁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고 평범했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포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자, 정확히 7년 전입니다. 앞에서 1987에 7년 전. 그 연희가 5.18. 그 만화사랑에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주의 진실입니다를 네. 찍은 그 원작자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디오가 저는 1984년 그쯤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 시대예요. VHS인가? 네. 성경. 그랬어. 그걸로 이제 그 비디오 두 대를 놓고 복사를 뜨잖아요. 네. 그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해서 너무 흐려가지고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비디오를 저는 처음에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좀 뭔가 더 공포스러워. 그 공포감 있어요. 너무 흐려서. 그걸 명동성당에서 틀어주고 그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저도 성당에서 처음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 고3 때 봤어요. 저는 어떻게 뭐 재밌는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 하면은 떠오르는 남학생들은 게 있잖아요.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왜? 그러면서 와, 성당에서 좋은 재밌는 거 틀어준다는데 그 상상을 했던 거예요. 와. 호르몬이 한참 많을 때니까 이제 폭탄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공포라는 게 그렇게 흐릿한 화면으로 보는데도 아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일이구나. 욕 들리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맞아요. 다른 공포 영화 같으면 이제 극장을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서 아 그 영화였지라고 하는데 성당을 나오면서 더 무서운 공포의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굉장히 말이 많고 까불던 친구인데 그 친구조차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을 걸어 나왔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69년생이니까 이때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때. 저도 막 오락실. 오락 인베이더 이런 거 붐이었을 때거든요. 우리 갤럭시. 갤럭시.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는 오락실에서 오락 막 할 때예요. 들어가면 뉴스 보면은 광주에서 폭도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 뭐야? 그 딴 데 틀고.
이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KBS 방송국을 지나쳐야 돼요. 네, 근데 그 앞에 어느 날 장갑차가 와 있더라고요. 전주까지만 해도 장갑차. 벌써. 예. 그 군인 아저씨들이 심심했나 봐요. 야, 일로 와봐. 장갑차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처음으로 장갑차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면서 막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순간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 때는 뭐 국풍한다고 맞아요. 예, 여의도 국풍 가서 81. 놀고 싶어 했던 대학생 형들이 많았던 거야. 서울은 오히려 좀 초등학생 눈에는 좀 평화로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들어오자마자 신바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씨름 네. 이런 스포츠 사메스 일으켰고.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프로야구가 언제죠? 82년도에 82년도 프로야구. 네. 예, 시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회가 굉장히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1987하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인 것은 전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몰랐다라는 건데 가서 이방인이 이렇게 보면서 뭐지 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송강호 씨하고 우리가 점점 관객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는 과정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서 어떤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되셨어요? 병 감독님이 차가운 물수건처럼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기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저기서 볼 수 있었다. 예. 제 경우에는 네. 사실은 눈물이 몇 군데에서 났는데 이제 도청 광장으로 가는 행렬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외국인이 가니까 사람들이 반겨주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 도청 앞에서 엄청난 발포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광주 MBC에서는 계속 쇼프로 하고 있고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느꼈을 고립감이 어떠했을까? 오히려 이방인이 반가운. 그 마음이죠. 누구든 밖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밖으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대목에서 네, 맞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시민 그 분들이 다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주먹밥을 그 광주에서 같이 먹고 하지만 이제 딸 때문에 결국 버리고 탈출하다가 그 음식점에서 주먹밥을 보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광주 항쟁을 가지고 이제 북에서 내린 사주박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먹밥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되게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병 감독님이 그 만화사랑에서 네. 방영한 그 광주 비디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택시 운전사의 그 상황 시점과 1987의 시점 사이에 7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들이 왜 만화동호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을까? 광주 시민들의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완전 진압당하고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군대로 끌려가고 몇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굉장한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 나온 그거를 현실 세계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게 1987이에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야권 후보들이 분열되면서 정권 교체라는 그런 거는 못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87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거지 네. 사람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건 아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점 어떤 도시도 고립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네, 그때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80년, 그렇죠. 그때 헌법에 87년 네. 그렇구나. 헌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2017년에 그런 게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1987 영화 저 때는 6월 10일 날 광주가 데모를 세게 안 했어요. 광주 전남북이 네. 시위 참여 규모가 현저히 약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국민운동본부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를. 계엄령이 내리고 휴교령이 내리면 각 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하자고 다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제대로 한 데가 없었고 광주만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해내면서 싸움이 이렇게 확전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다른 지역들에서 못 싸웠기 때문에
전두환 일파가 군대의 힘을 광주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번에는 좀 보고 해야 돼. 지난번처럼 그러면 우리만 안 그래도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립의 공포. 그래 6월 10일 날 이렇게 지켜봤는데 엄청 세게 하거든. 전국적인 시위 상황을 관찰을 한 끝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번에는 고립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확실해졌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때 광주가 불이 붙더라고. 6.29 선언 나오기 3일 전. 그래서 최다 인원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보면서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잊혀지는 것도 없고 생략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저 상처가 정말 깊었구나. 그래서 영화 1987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택시 운전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 1987이 본편이라고 보면 택시 운전사는 1987 라이징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거죠. 이제. 네. 이 집 정말 좋죠. 이 사람은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왠지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더 부동산 업자 같은데 집 사고 땅 살 때 인자 변호사입니다. 확실히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쳐서 이 집 살라고 해. 집을 팔라고 하고 저 유명한 배우 잠깐 나왔습니다. 요즘. 네. 되게 서울 토박이시라고. 한블리. 한블리. 눈화장 마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눈 화장 마저 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송우석이며 부산 지역의 변호사입니다. 송우석 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고시공부 이쯤에서 때려치우고 막일이라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다가 갓 태어난 자식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공사하고 있던 아파트 벽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에게 있어서 이 아파트는 이 집 아빠가 지은 기다. 멋지지?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다름없었죠. 진짜 아빠가 진기가. 뭐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아빠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의지가 통했는지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대구에서 판사 시절을 보내고 부산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보면 돈을 꽤 잘 버시던. 예. 그런데 부산에 왔다면 응당 그가 찾아가야 할 곳이 또 있었습니다. 와 그랬네. 야, 여기에 빚이 좀 있다. 그가 팔아버렸던 책을 다시 사기 위해 과감하게 무전 취식을 감행했던 국밥집이었죠. 내 책 다시 주이소. 내 이어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뜨거운 뚝배기로 맞박이라도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국밥집 아주머니는 시험 붙었나?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네,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아, 이때 뭉클했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네요. 아이고, 아줌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밥값도 안 받으시네요. 자고로 묵은 빚은 돈 말고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아 자주 오라고 알겠나? 아줌매. 또 송강호 배우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게 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묻어나는 사투리. 김용현 선생님도 부산. 네네. 전부 다 부산. 저희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은 진짜 저만 빼고 그래서 사투리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훈훈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시대였기 때문이죠. 영화 초반 분위기처럼 훈훈하게 잘생긴 국밥집 아들내미 박진우 군은 친구들과 독서와 야학 모임을 하던 어느 날 누구신지요? 아, 곽도원 배우. 곽도원 배우랑은 두 작품 다 하셨네요. 흉흉한 분위기를 마구 뿜어내는 공안부 형사들에게 연행됩니다.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감금당하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죠. 저 역할을 위해서 임시완 씨가 더 다이어트를 했나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다이어트도 하시고 어사를 한 5kg 정도 더 빼셨다고. 그 상태에서 5kg도.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으니 집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국밥집 아주머니 최순애 씨는 소식이 없는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아줌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결국 유일하게 알고 지내는 법조계 인사인 송우석을 찾아옵니다. 예. 아, 진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어찌 됐습니까? 어쩐 적에 그게 왔다. 재판 통지서네.
면회를 안 시켜준단다. 대한민국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견권 침해는 위법인 거 모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목소리 큰 사람. 헌법 위에 있습니까? 마침 송우석 변호사는 둘 다였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취조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심한 구타와 폭력을 당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니 어디 아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부동년 사건 그게 뭡니까? 하지만 그 부동년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적 표현물이 담긴 불온서적을 읽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모했다는 기다.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실제적인 모티브가 되었던 불임 사건 또한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영장도 없었고 제대로 된 혐의도 증거도 제대로 된 절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안부와 검찰, 경찰이 다 함께 짜고 치는 거였죠. 진우가 읽었다는 불온 서적들을 밤새워 몽땅 읽어본 송 변호사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 하겠습니다. 진우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극중 송우석 변호사 굉장히 원칙주의자라는 것이 여실히 계속 나타나는. 네, 원칙에 앞서서 하다가 이 원칙이 무너지는 걸 못 참는.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속물적이고 자기 일밖에 모르고 살던 송우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출과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배야, 네 국보법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나? 뭡니까? 형량 싸움이야, 형량. 유무죄가 아니라고. 그는 이 재판을 각본대로 흘러가다가 적당히 형량을 타협하고 마는 국보법 사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 젊은이들은 죄가 없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 끝났다 카던데요. 계란으로 파헤치느라고.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거라고. 계란이 바위 넘는다고 네 안 그랬나? 네 말대로 그 바위 넘어서야지. 6개씩 말기가. 그는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논리로 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개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EH카가 빨갱이가 아니며 역사란 무엇인가가 불온서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리도 없습니다. 저거는 실제로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각색이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있었어요. 어쨌든 내용은 같고 행동은 달랐겠죠. 우리나라 법정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죠. 얘기를 안 하니까. 네. 판사한테만 얘기해야 네. 돼요.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 도서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라 이 얘기입니까?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판이었다면 애시당초 이 재판이 존재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송 변호사가 진우 한 사람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상대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그는 가장 먼저 창창한 자신의 앞날부터 포기해야 했고 자신이 행하는 일이 정의이며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이념과 분단이 만들어낸 괴물도 상대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이게 마지막 공판 장면인가? 4차 공판. 4차 공판 정말 이때 소름 돋았어요, 진짜. 맞아요. 국가가 뭔지 몰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이 닥쳐인 빨갱이 도저히 빨리. 극중 곽도원 씨도 너무 신념에 찬 표정이어서 그게 성취됐던 것 같아요. 시민운동, 그게 다 부르주아 중산층 시민들이 힘으로 이뤄낸 겁니다. 당신의 뜻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은 때가 아닌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회의론에도 부딪혀야 하죠. 이양나 배우. 얼굴이 와 그렇노?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예.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해오는 끔찍한 상황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뭐라 카더노?
건우 몇 학년 몇 반인지 담임이 누군지 막 세세히 다 안다 하면서 이 재판 그만두면 안 됩니까? 그러나 송우석 변호사는 이 모든 협박과 공포와 회유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님이 여러 배달 하락하던데요. 같이 갖다 줘. 그리고 정의로운 길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육군 군의관이 왜 형사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까? 긴급 응급처치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중에 응급처치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 즉 고문이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문으로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이지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모든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송변의 승리로 끝나는가 했는데 비장의 카드는 저쪽에도 있었습니다. 증인은 현재 타령 중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증언 삭제하시오. 최종 변론과 판결하겠습니다. 증언 삭제라뇨? 저희 지금 증인은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알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장하면 안 됩니다. 결국 송변의 싸움은 패배로 끝난 걸까요? 2년 후에 가석방으로 전원 풀어주라고 우겨서 검찰 측도 우리가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영화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바위는 아무리 단단해도 죽은 것이고 달걀은 아무리 연약해도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죠. 박종철 군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위가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바위에 부딪히던 그 달걀은 생명으로 부화했습니다. 변론을 신청한 변호사들이 많아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직접 보며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그리운 누군가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 영화. 변호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 이건 박수가 나오네요, 진짜. 아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눈물 날려 그러네요. 먹먹합니다. 네. 진짜. 뭐 알을 하는 거 요즘 부쩍 저러네요. 자자 밤이다. 아이고 정말. 인가에 알아듣겠다. 냐옹. 저는 이양나 배우께서 그 4등에서의 거의 1등 막 그러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이양나 배우인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좀 늙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양나 배우님을 뒤늦게 알아서 변호인 볼 때는 생각 못했다가. 근데 마지막으로 캐스팅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길 원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외모도 고우시고 순수하셨 이미지도 가지고 계신데다가 물론 당연히 연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성 캐릭터 잘 못 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굉장히 유능하시고 유명하신 연극 연출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좀 채워주셨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예. 근데 당시 저희 모였을 때는 이제 영화가 이렇게 잘 될지 사실 몰랐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신화를 받았는데 애가 어려가지고 키즈 카페에서 이제 놀려놓고 막 시끄러운데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이제 되게 대본의 힘이 강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뒷심이 뒤에 이게 뭔가 울컥하는 이제 그 공감대가 너무 큰 작품이었기 때문에 난 이거는 꼭 방청객에 앉아 있더라도 내 작품을 하고 싶다. 어떠셨어요? 같이 연기하면서 송강호란 배우와 상대 역의 느낌. 그러니까 제가 첫 촬영에 너무 긴장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갔어요, 나름대로. 첫 장면이 어느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당신 너무 멋지다. 끝났네. 아이가. 와. 뭐 취소? 아이고, 배. 비서는 뭐 뽑았는데 얘? 뭐 그래 막 이쁘다면서요. 그게 첫 시즌이구나.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사가 멋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연습해온 대로 열심히 했죠. 리허설 때. 근데 강원수님 저를 보니 빵 터지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설마요. 아니라는 듯이.
아니라는 듯이 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요 다 좋았는데 여기가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상대 연기까지 같이 이렇게 배려하면서 갈 수 있는 배우라는 거에 놀라웠죠, 사실은. 그 부동산 사건 그게 뭡니까? 대체 제목이 뭐냐고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이제 불임 사건은 불임 사건. 부산의 항림 사건. 부산의 항림. 그러니까 항림다방이라고 그 대학로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전민학년이라는 단체가 모임을 그 항림다방에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가 돼서 따온 말이고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에 1981년의 대표적인 조작된 공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대단한 운동권의 프로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읽은 책 보면 사실은 문제될 책 하나도 없던 그런 친구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그때 수많은 보도 프로그램들이 뭘 했냐면 대학교에 잠입한 빨갱이들 특집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세력. 그러던 시기에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변호사도. 실은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잡혀가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북중 곽도원 씨가 하는 행동 보면 정말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도 이 사람 탈영한 거고 이렇게 해서 확 바꾸고 9시 뉴스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믿어요. 그러던 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통제 시스템 안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막 한 거죠. 뭐. 그 불인 사건의 실제 엔딩은 2009년 8월에 면소 판결, 개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201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했어요. 복권이 됐지만 피해자는 그렇게 됐지만 가해자는 그렇죠. 가해자의 책임을 안 물어. 아니 근데 뭐 영화 속에서 불온 서적이라고 했던 책들, 뭐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제 뭐 필독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책들이 왜 불온 서적이라고 나온 거였어요? 뭐 역사란 무엇인가는 약간 이제 우리가 역사 서적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약간 메타히스토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학을 공부하시거나 역사 서적을 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필독서였던 실제 필독서였고요. 난소공은 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1970년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서민들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을 담은 거울처럼 담은 소설이었어요.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막 그런 서민의 어떤 소망 중에 당연히 사회 개혁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전환 시대 논리는 실제로 저 책을 읽어봤을 경우에 이제 베트남전 같은 경우 오히려 객관적으로 굉장히 다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전이 신성한 전쟁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역시 이제 이적 책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서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유통됩니다. 책이 어떻게 당시 불온 서적 유통이 된 거는 나라에서 허락을 한 거잖아요.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보면은 불법이 되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출판물 간행법에 의하면 이제 합법인 건데 그 위에 상위법이 하나 있는 거죠. 국보법이.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으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보통법을 이제 다 억압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 시스템 자체가 약간 왜곡이 돼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적 표현을 소지한 사건을 그 변호사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금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금지. 아직도. 북한에서 발행된 간행물 같은 경우에 그게 설사 예술 서적이나 어떤 과학 서적이나 이런 서적이라 하더라도 서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당이나 계급투쟁에 대한 얘기가 잠깐이라도 나오면 전체가 다 불온 서적이 돼요. 이적 표현물이 되고. 아니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명의 유학생들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난히 순진한 어떤 학생이 이제 가방을 열었는데 노동신문. 거기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공항 안에서 굉장히 혼쭐이 난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다 막 빌고 얘는 정말 그런 애가 아니다. 얘는 바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얘는 바보다. 김밥 싸려다 보니까 이게 뭐 신문이 있어 쌌는데 이게. 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누구나 변호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추가된 부분이 있고 각색된 부분이 좀 있겠죠, 아마? 실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녔던 거는 거의 뭐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안타고니스트 라인은 사실 새롭게 창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 한 10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장 부족한 점이 성찰이 아닌가. 저희가 어찌됐든 성찰이라는 게 이제 빠지면서 그 과정을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뭐를 채웠냐면 이익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남은 거죠.
일종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사회가 저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파트는 그거였어요. 성찰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성찰을 하고 항의하는 자와 성찰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간의 대립. 송구석 캐릭터의 가장 핵심은 성찰이라고 봐요.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판사를 잠깐 하시다가 판사가 월급이 너무 적음으로 이제 변호사로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직업인이셨죠. 법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렇게 살던 이제 쭉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근데 그 사건을 만난다고 해서 이런 나쁜 놈들하고 바로 그 사건을 뛰어드는 건 아니시고 몇 번인가 이제 의심을 품고 즉 회의론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자기 그러니까 살아왔던 인생 자체도 일종의 성찰을 하신 거죠. 마지막에 검찰이 물어요. 검사가. 그래도 피의자는 법조인인데 실정법까지 위반하고 이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옹호할 아무런 법률적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이 맨 앞에 서야지요. 그게 진짜 법조인의 의무지요. 생활을 영위하기 했던 직업에서 그 직업의 본질을 이제 깨닫는 캐릭터로 이제 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쪽 안타고니스트 쪽에 있는 이제 차동영이라는 캐릭터는 뭐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 전쟁이랑 비극을 겪었고 가족이 어떻게 된다면 저는 뭐 저쪽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혀 성찰하지 않는 거죠. 한번 딱 마인드가 박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수단이다.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 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자인 빨기야. 도저히 빨기. 잘못된 신념으로 괴물이 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그러니까 1987의 김윤석 씨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높아요. 그럴 확률이 좀 있던데 우리가. 전 차동영 보면서 너무 신념에 차 있으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이게 설득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혹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성찰을 저 사람이 가진 신념은 옳은가? 그러니까 세상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무조건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자는 의심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의심이라고 보고. 그럼요. 이 변호인을 보면서 양호석 감독의 우리 또 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슴속에 와닿는 명대사가 많았는데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예요. 내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아이고 아줌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대사예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때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진짜 오글거 이상. 근데 그 장면에서 괜찮았어.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울컥하지. 울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그냥 대본을 읽을 때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어머, 이 감독님 소녀 감성이야. 뭐야 이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대사는 어느 배우와 만나서 생명력을 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연출을 하고 그 연출을 하는 배우와 만나서 이 송우석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좋아요. 전 너무 뜨거워졌던 장면. 헌법 1조 2항.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그 씬에서 막 심장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정말. 원칙이죠, 원칙. 와, 최고였습니다. 변호인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 원칙주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원칙 안에서만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원칙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원칙 때문에 변론이 또 가능했던 거죠.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현대사는 알면 알수록 참 다이나믹합니다. 슬픈 일도 놀라운 일도 많았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명대사.
명대사. 이런 실제 황당무계한 일도 있었죠. 저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급의 조리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겁니까? 당연히 생 구라였습니다. 서울대학생 박종철은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간첩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잡아온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는 말은 대공수사처장 박처원에게까지 보고되지만 신화가 깨졌습니다. 아, 김은석 진짜 무서워. 이 양반의 반응은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손 안 떨 거 있네. 너무 침착하니까 꼭 무슨 진짜 보따리 하나 터진 것 같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우. 무고한 대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권력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서울대생 일 없겠죠?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처리하려던 대공수사처의 계획은 당장 이 사람, 이 먹방의 달인께서 짜장면을 드시려던 걸 막아서는 순간부터 하정우 저걸 먹어야 되는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구라를 쳐도 좀 적당히 치. 딱 봐도 별로 고분고분할 사람으로 안 보이는 이 검사는 끝까지 시신의 화장을 막는데요. 시신에 손만 대봐. 공무집행 방해죄로 족친다 내가. 정의감이 발동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성과를 부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부검 명령 섭니다. 어쨌든 이 양반 덕에 학생의 시신은 부검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명예를 엄한 곳에서 스텝이 꼬이자 무려 치안본부장이라는 양반은 횡설수설하다가 얼떨결에 목격자가 있음을 말해버렸고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오윤상이라고. 저 우연 씨는 실제로 이한열 열사 현장에 있었던 총학생회 사회부장 84학번이시거든요. 네, 거기 그때 주역이시죠. 맞아.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오현상 박사는 잠시 권총을 보고 겁을 먹는 듯 했으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한 윤상삼 기자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물로 흥건했습니다. 시신의 부검을 집도했던 황적준 박사는 청와대 직속 돈 봉투를 액수 한번 확인해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단칼에 거절해버렸고 이렇게 작성된 부검 확인서는 다시 최 검사의 손에서 윤 기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부장,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보도 지침 따위는 상큼하게 씹어삼켜버리시는 동아일보 사회부장님을 비롯한 데스크는 고창석 씨 역할도 참 너무 시원했어요. 마침내 이 사건의 진상을 기사화해버립니다. 어쩌나요? 관례대로 처리가 안 돼버렸네. 영화 1987의 전반부는 자칫하면 그냥 묻혀버릴 뻔했던 한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이 이 장면 정말 너무너무 슬픈 장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지 마치 똥마려운 슈마허가 운전하는 F1 머신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엄청난 속도감으로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릴레이 경주하듯이 바꿔가면서 보여줍니다. 숨가쁘게 달리던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 바로 이 인물, 연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야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김태리가 연기하는 연희는 감옥 안의 언론인과 바깥의 제야 인사가 서로 펜팔을 할 수 있도록 비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분의 조카인데요. 내가 이거 고쳐달라고 했어 안 했어. 삼촌이 무슨 전파상이냐? 삼촌의 외모가 좀 칼잡이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지라 밥 먹듯이 검문에 걸려드는 통에 나 생긴 게 이래가지고 매번 검문소에서 잡히잖아. 근데 넌 안 잡히니까. 대신 정말 검문에 걸리기 어려울 것 같은 연희를 최종 병기 그녀로 사용하는 거죠. 그녀는 이 영화가 만들어낸 유일한 가상인물이자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인물입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위대와 기를 쓰고 시위대를 때려잡으려는 백골단의 박터지는 싸움 속에 그녀 역시 최루탄 냄새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최루탄만큼이나 매콤하게 각막을 후려갈기는 첫사랑도 역시 피할 수 없었고 말입니다.
배우의 얼굴이 때로는 그냥 개연성이 되기도 하죠. 저 때 관객들 난리 났었는데 영화 보면서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나 연희는 그냥 잘생긴 얼굴에 혹해서 단숨에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나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저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빠가 사장 그녀는 아버지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희생만 당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데모하러 가요? 오히려 그녀는 우리 모두가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의문을 표현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그러나 삼촌이 남영동에 끌려가 버리고 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결심하고 진실을 알리자 비둘기가 날았으며 신민이, 마침내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절대로 손바닥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이준 씨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기자 같죠. 진짜 기자 같아요. 진짜 기자 같아요. 네. 고로 이 양반은 완전히 망한 거죠. 이 영화의 훌륭한 점들 중 하나는 마치 절대 악처럼 그려지는 이 인물 또한 대충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리고개 때 다 죽어가는 거. 이 사람 또한 깊은 상처를 가진 인간이었으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굳게 믿으며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고 말죠. 가장 저는 김윤석 씨 역할이 가장 그렇다면 이 절대악은 도대체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첫사랑, 누구에게는 목숨보다도 귀한 내 자식,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자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 소리치는 고문살인 자행하는 군부독재 몰아내자! 용감한 이들이 끝없이 희생당하는 이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장면에서 눈물이 확 났던 거예요. 저 때 알았어요. 아, 이한열. 영화 1987은 그 시절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맞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가슴 터질 듯한 헌사이면서 지금의 세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1987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찡하네. 그렇죠. 그냥 과거를 회고하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탁친이 억하고 죽었어.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당대적으로 보여주는가?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쓰러졌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감독님의 명장면이 거기서 나온 김윤석 씨 표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 딱 그 표정. 이렇게 해도 다 무마해.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디렉션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왜 너무 중요한 장면들은 배우하고 감독 사이에 약간 긴장이 있거든요. 그래 어디까지 해주실 거예요? 뭐 아니면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당신이 하는 걸 보고 난 뒤에 나는 생각할 거야. 뭐 이런 거. 감독님들이 많은 감독님들이 다 연출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거 많죠? 살인의 추억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 이 장면도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선배님 뭔가 보여주실 거죠? 뭔가 보여주실 거죠? 근데 나중에는 명연출 이렇게 3일 고민해서 그 대사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송강호 배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동의를 살짝 구하는 듯한 그 표정 하나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박차원 역할이었죠. 그 역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차원 그때는 이제 그 박차원 치안감이라고 그랬어요. 공안 수사 쪽이 완전히 전문가예요. 근데 우연히 돌출한 인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얼굴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되게 집약해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노덕술이라고.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일제특고 형사로서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일을 평생 하다가
정말 그 얘기 들으면 막 치가 떨리는 네,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지사들이 귀국해서 활동하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노덕술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얻어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월북해온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박철원 씨예요. 그리고 이제 이근한 씨라고 김근태 고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일종의 애국행위로 보고 공무집행으로 보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김근태 선생님 책 읽어보면은 고문하다가 그 딸 생일날 고문을 하러 쉬었대요. 그래서 그 딸 생일 아직도 잊지 않는데요. 그분이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고문을 하러 쉰 그 거예요. 고문하다가 라디오 전화 오면 시험 잘 봤대? 아이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너무 야단치지. 따뜻한 가장이에요. 하고 딱 돌아서가지고 다시 몽댕이도 빼는 거야. 일인 거죠, 일. 그럼과 동시에 이 영화엔 또 그 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선의가 모여서 결국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테면 기자 또는 뭐 그 교도관 뭐 검사도 그렇고 최검사도 그렇고 최 검사가 이제 위에서 압력이 자꾸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요. 그때 그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기소유예했다가 우리만 똥물 뒤집어 썼습니다. 이번엔 그냥 법대로 하시죠. 그 왜냐면 86년도 사건이거든요. 그게 1년 전. 바로. 그러니까 1년 한 8개월 전 사건인데 부천경찰서의 문기동이라는 그 형사가 권인숙 씨를 말하자면 성추행을 한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구치소에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그걸 폭로를 하죠. 근데 그때 검찰의 공식 발표가 성을 혁명 도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이게 사실로 확인돼서 경찰관은 구속이 되고 그렇게 검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토기를 검찰이 다 쓴 거거든. 검찰이 그때 밝혀서 처벌을 했으면 자기들은 욕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도 이제 최환 검사가 이제 최 검사가 데모하는 학생들 잡아다가 감옥 보내는 일을 한 사람이 왜 이 건은 유독 그랬냐 하면 이거를 뒤집어 썼다가는 검찰 조직까지 다 같이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조직보호본능이 가동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그런 논리로 설득했을 것 같아요, 위를. 사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남영동에서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생이라면서 죽었다라는 걸 흘리기 전에 그러면 얘기가 다 잘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검찰 내부에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어떤 짐작도 이제 포함을 그렇게 하고 하고 있는 이제 거죠.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하고 맞서서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기자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흘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거만했던 오연상 그 중앙대학교 병원 바닥에 물기가 흥건했던 말이 실제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물고문이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황적준 박사는 진짜 1세대나 다름이 없어요. 국가수에. 그러니까 그분이 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점씩 밖으로 흘려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조차도 어떤 한계 지점에서 교도관도 있고, 교도관도 있고 심지어 뭐 이렇게 각자의 어떤 한계치를 넘을 때 어떤 인간다움을 조금씩 보이면서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서 이 어떤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흐름을 끌고 가는 분들이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주연급들이 막 나오시니까 깜짝 놀랐던 전 주연의 조연화. 그 영화에 나온 주요 인물이 125명이나 돼요. 전체가 대부분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배우님들이 나오세요. 그거는 뭔가 그 충무로에서 자신의 세를 과시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네. 아니, 그 정도 이렇게 새가 있었던 감독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한 명의 악당, 안타고니스트를 많은 주인공들이 부딪혀가면서 바위를 계란으로 계속 쳐가면서 결국에는 광장에 나온 모든 시민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는 이야기, 저한테는 굉장히 끌렸던 부분이어서 익숙한 배우들 또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이 군데군데 포진을 해주시면 우리나라 관객들은 훨씬 더 빨리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많은 배우들을 섭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보통 일은 아니죠. 섭외와 그분들의 원래 받는 출연료를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게 문제.
많은 배우분들이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는 심정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우리 따님이 나온 장면이 있어가지고 오빠 왜 200원밖에 안 가져왔어? 150원이야. 50원 모자라. 연기 잘한다. 배째라네. 저 마지막에 그 광장에서 그 목소리 주인공이 아내분이시라는. 네, 저기 보시면 저기. 진짜로? 저거는. 네, 사실은 이제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에서 뭐 어떤 역할이라도 시나리오 좀 줘봐 그러더니 막 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박정철 군 엄마 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기엔 아직 젊죠. 좀 분장 좀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문소리 씨 또래의 여성 배우가 나올 장면이 많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이 직종에 근무한 사람들이 남자인 공간이죠. 이를테면 보안사라든가 사회부나 이런 정치부 기자들까지도 거기도 그렇고. 근데 나이 든 여성들이 집단으로 출연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남영동 그 정문 들면서 맞아. 그게 이제 민가협 엄마들이. 민가협 엄마들. 류혜진 씨. 그 구속된 대학생들하고 노동자들 엄마들이 만든 모임. 맞습니다. 그 엄마들이 이제 소위 운동권의 5분 대기죠. 기동 타격대. 그렇죠. 거의 최선봉이셨죠. 왜냐면 어머니들은 함부로 경찰들이 폭력을 바로 행사를 못하니까. 그거 참 묘하더라고. 그리고 또 가장 절실하게 앞으로 나서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시경에서 데리고 갔다 이러면 이제 남영동 분실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보안사 갔다 이러면 이제 거여동 송파구 거여동 보안사 분실 앞에 가고 그 심지어는 저 정문 앞에 들어누워 가지고요 잡혀온 사람을 뺏어낸 적도 있어요. 맞아요. 박정철 열사 기사가 나왔을 때도 신문사에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항의 전화를 했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게 고문이 보면 박종훈이라고 그 선배 행선지를 키려고 고문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걸 물으면서 고문을 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종철 군 경우에는 몰랐다고 봐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간만에 이거 다 듣겠네. 그게 참 저는 그게 참 억장이 좀 막히더라고요. 그거 있고 이한열 군은 설마 그렇게 최루탄을 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 보면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피하고 그러니까 이한열 군 경우도 그렇게 최루탄이 날아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야 발사가 되게 돼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이렇게 딸까닥 걸리는 게 있어서 추가 있잖아요. 추가. 하지만 이제 편법으로 반방아쇠를 당기고 내려서 쏘면은 직격탄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쏜 분은 자기는 알 것 같아요. 알죠. 알겠죠. 사실은 그 시대의 전경들 이 사람들도 사실 차출돼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개인 하나를 또 어떻게 할 수는 전경으로 차출된 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신분열적인 어떤 슬픔을 겪어야 되고 서로 젊은이들끼리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던 그 권력자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에 대한 어떤 강동원 씨를 했던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시나리오 자체에 윤종신 씨가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한열 열사인지 모르게 배역명을 만들었어요. 잘생긴 남학생으로. 실제로 이한열 열사께서 굉장히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동원 씨보다 더 잘생겼죠. 되게 잘생기신 건 맞아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년 선배니까 사진으로 본 게 피를 흘리는 장면. 영화에서 강동원 씨가 맡은 이한열 열사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87년은 사실은 학생운동 전체에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했었죠. 그래서 모든 그 소위 운동권 서클들이 이름을 대중적으로 바꿔요. 신입생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그 이한열 열사도 그 만화사랑 안 해요. 그 서클 들어가면 비디오만 봐. 비디오만 봐. 광주 비디오만 봐. 맞아. 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로 6월은 상상이 되지 않았던 6월 9일까지였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 100명이 모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책을 치우고 이상한 걸 치우는 거였어요. 전 잡혀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일 명동에 나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 400명 정도 서 있다가 다 잡혀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이렇게 터벌터벌 가는데 학생운동을 전혀 안 할 것처럼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친구들이 막 둘이 걸어가면서 너 데모 노래 아는 거 있어?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냥 대충 서 있으면 돼. 뭐지 이게? 움직임을 느끼셨구나. 그리고 그날 저희 학교에서만 5,000명이 모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참 묘한 건데요. 6월 10일 날 생각해 보면 그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 안에다 유인물 한 200장 정도 넣고 나갔어요. 5시 한 40분쯤 됐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인도에 쫙 서 있는데 어깨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도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대한문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 뒷골목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조용해요. 그 아무 말 안 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6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무섭잖아요. 공포와 함께 공포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해본 분들이잖아요. 먼저 튀면 잡혀가기 때문에 다 주변을 살피면서 뭐 신문 보고 있고 이러면서 괜히 인도 위에서 다들 있는 거예요. 근데 6시에 그 성공회에서 타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기다릴 것도 뭐가 없고 딱 6시 되는 순간 곧바로 경적 울리고 불 켜고 차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차도로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의 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 전까지 없다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전에는 지나가던 시민이 데모하는 거 신고해서 잡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도 공부해야지. 근데 저는 그날 사법경찰한테 쫓겼어요. 쫓겨서 막 골목으로 도망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뒷덜미를 잡더니 쓱 끌고 가는 거예요. 일식 식당이었어요. 식당 주방장이 저를 안으로 넣었더니 갑자기 모든 종업원들이 차가운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어컨 옆에 이렇게 앉히는데 잠깐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주위를 봤더니 저처럼 잡혀가기 직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끌어서 넣어준 학생들이 몇 있는데 대구탕을 한 그릇씩 주시는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도저히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나갔고 물론 5분 뒤에 후회했죠. 그냥 거기 있을 걸. 근데 그래서 대중들의 변화가 드디어 집까지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위에서 막 소리가 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휴지가 휙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류탄 때문에 닦으라고. 이렇게 눈물을 하니까 닦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에 매여 있고 혹시라도 잡혀가면 가족 생계가 파탄이 나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 나가지만 마음은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눈물 닦을 휴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요. 그 최규석 작가가 쓴 백도시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물은 백도시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99.9도가 될 때까지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 백도씨에 들끓어오른 캐릭터가 바로 연희인 거죠. 그렇죠. 예, 연희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보지 않기로 결의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끌어올라 버린 거예요. 근데 연희가 처음 나올 때 아까 화면으로 봤는데 잡지로 덮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약간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그런 심리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 심리가 딱 저 같은 저 때 뭐 하나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진 이 미안함을 끌어들이는 영화. 예를 들면 데모를 나가기는 무서운데 두세 번도 나가도 봤는데 무섭고 이런 감정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열사라는 친구들 그분들은 끝까지 견딘 분이라는 인상을 우리들한테 가지게 되잖아요. 박정철 군이 21살 만으로 따지면 이한열 열사가 만 20살. 지금 20살, 21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애기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그게 끈기나 신념이 아니고 그냥 무서움의 끝 아닐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 네, 20살. 학생들이 거기서 무서움이 저는 1번이라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그 김태리 씨가 했던 대사 있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때 우리가 20살, 21살 어른들한테서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돌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누군가 돌을 놓다 보면 그 돌 하나 놓고 가서 언젠가 다리가 완성이 되면 돌 하나 놓을 수 있었다는 건 영광이죠. 되게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